민주주의를 걷다. 두 번째 6, 84페이지. 한종수 지음. 이 책과 함께한 사람들. 457페이지. 정숙항, 박선희, 박영채, 이시환, 백수영, 이선원, 김명덕, 박이병, 박은규, 남금순, 김영진, 이상영, 서백석, 김기동, 이진혁, 문재춘. 84페이지. 경교장.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를 나와 조금 걸으면 현대식 강북 삼성병원 건물 밑에 깔린 듯이 서 있는 2층짜리 건물이 보인다. 그 건물이 경교장이다. 지금은 강북 삼성병원 부속 건물처럼 보이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 1945년 11월 23일 귀국한 뒤 1949년 6월 26일 새벽 안두희에게 저격당하여 돌아가실 때까지 3년 7개월간 거쳐야 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백범 일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나는 기쁨과 슬픔이 한데 엉클어진 가슴으로 27년 만에 조국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리운 흙을 밟으니 김포 비행장이요. 상해를 떠난 지 3시간 후였다. 동포들이 여러 날을 우리를 환영하려고 모였더란데 비행기 도착 시일이 분명히 알려지지 못하여 이날에는 우리를 맞아주는 동포가 많지 못하였다. 늙은 몸을 자동차에 의지하고 서울에 들어오니 의구한 산천이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다. 내 숙소는 세문박 최창학 씨의 집이요. 국무원 일행은 한미호텔에 머물도록 우리를 환영하는 유지들이 미리 준비하여 주었었다. 김구 선생이 개인 자격으로 동포의 환영도 받지 못하고 김포 비행장에서부터 미군 장갑차에 갇혀 처음 도착한 곳이 경교장이었다. 김구 선생은 그 위치를 세문밖이라고 했다. 그 시절 사람들에겐 아직 서울도성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존재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문은 새로 만든 문이란 뜻으로 돈의 문, 서대문을 말한다. 경교장은 금광을 경영하여 거부가 된 최창학이 1936년 8월에 짓기 시작하여 2년 만에 완공한 최고급 주택으로서 원래 이름은 죽첨장이라 했다. 죽첨, 갑신정변 당시 일본 공사였던 닥개조의 신이치로 주티엔진이랑의 성인데 일제가 그를 기린다며 지명으로 사용했다. 그 당시 일본 공사관이 서대문 천연동 부근에 있었기 때문이다. 인근에 있는 금화초등학교의 원래 이름도 죽첨수학교였다. 최창학은 해방이 되자 친일 행위를 뉘우친다며 이곳을 김구 선생의 거처로 제공했다. 김구 선생은 이 집의 이름을 근처에 흐르던 만초천 위에 놓인 다리인 경교에서 이름을 따서 경교장 징차오庄으로 바꾸었다. 지하 1층, 지상 2층,
1584평의 이 건물은 경성제국대학 본관 건물을 지은 한국인 건축가 김세연이 설계했다. 백범 김구 선생 집무 모습. 경교장은 파란 많은 해방전국에서 임시정부 공관, 한국 독립당의 활동지이자 반탁운동의 중심지로 역할을 했다. 그리고 1948년 4월 19일 김구 선생이 반공 학생들의 반대 시위 속에서도 남북 협상을 위해 길을 떠난 곳도 바로 이곳 경교장이었다. 김구 선생이 서거한 후 경교장은 많은 곡절을 겪게 된다. 서거 직후 경교장은 대만 대사관저로 사용되다 한국전쟁 때에는 미 특수부대가 주둔하기도 했다. 또 휴전 후에는 월남 대사관저로 사용되는 등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다 1967년에 삼성그룹에게 넘어갔다. 경교장은 이후 2번이나 흘릴 뻔했다. 1968년 경교장 뒤에 9층짜리 고려병원을 지으면서 경교장을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여론에 밀려 철거하지 못하고 내부 수리만 해서 9층짜리 병원 건물과 연결해 본관으로 사용하였다. 1996년 2월 강북 삼성병원이 경교장을 효창공원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17층 규모의 병원을 세운다는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때가 두 번째 위기였다. 이때에도 여론의 압력에 밀려 경교장을 철거하지 못하였다. 2001년 4월 6일 서울시는 경교장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 12월 말 서울시는 그동안 김구 선생의 집무실만 복원하여 공개하던 경교장을 삼성과 건물 전체를 원형 복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11년 11월 복원 공사가 완료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김구 선생의 유일한 유적인 경교장이 시민의 품에 들어온 것이다. 복원된 경교장, 특히 백범의 숙소이자 암살당한 방은 필자의 예상대로 일본식 다다미 방이었다. 안두기 흉탄으로 깨진 우리 창은 다행히 아직도 남아있다. 3.1혁명으로 세워진 임시정부를 광복 때까지 실질적으로 짊어지고 나갔던 백범 김구는 3.1 정신을 가장 잘 체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교장 징저庄 87페이지 딜큐샤 가옥. 경교장에서 한양도성길을 따라 1km 정도 걸으면 홍남파 옛집이 나오고 다시 200m 정도 걸으면 아주 이국적인 이름인 딜큐샤가 나온다. 사실 딜큐샤는 행복한 마음, 기쁨, 이상향을 뜻하는 힌두어인이 행복한 마음, 기쁨, 이상향을 뜻하는 힌두어인이 이국적일 수밖에 없다. 딜큐샤에 어떤 여력이 숨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테일러 가문의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 알버트 와일드 테일러 1875-1948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온 아버지 조지를 따라 1897년에 97년? 그럼 아버지가 22살 때인가? 우리나라로 건너왔다. 알버트 테일러는
아버지처럼 금광 기술자였는데 알버트 테일러 22살인가? 무역업에도 손을 대 동생 빌과 함께 서울 태평로에 테일러 상회를 운영하면서 미국산 자동차부터 만년필까지 그리고 영화 필름 수입과 배급까지 다양한 물품을 취급했다. 알버트 테일러는 광산업, 무역업뿐 아니라 UPI 통신, 서울 특파원도 겸하고 있었다. 알버트 테일러는 무역업을 하는 중에 1917년 당시 상하이, 요코하마 등에서 활약하던 미모의 영국의 연극배우 메리 린데이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1917년 그러면 25 늦게도 결혼했네. 25 42살에 둘 사이에 1919년 2월 28일 3.1 독립운동 하루 전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난 아들이 브루스 테일러였다. 만세 운동 준비로 오서선했던 그날 갓 태어난 아들 브루스의 침대 밑에는 독립선언문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그날 밤 알버트는 동생 빌에게 독립선언문을 숨겨 도쿄로 가게 했다. 메리 테일러의 책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바로 그날 첫 아들이 태어났다. 나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병원에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It's you call. It's you call. You need ready. 88페이지. 알버트 테일러는 아버지처럼 금광 기술자였는데 무역업에도 손을 대 동생 빌과 함께 서울 태평로에 테일러 상회를 운영하면서 미국산 자동차부터 만년필까지 그리고 영화 필름 수입과 배급까지 다양한 물품을 취급했다에 대한 해석. 테일러 상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돈의 문 역사박물관에 가보면 된다. 북창동 먹자골목에 가면 최근 테일러 상회의 간판을 단 건물이 들어섰는데 무슨 일인지 오랫동안 개장을 하지 않고 있다. 89페이지. 병실문이 계속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속닥이다가 고함을 지르고 쿵쿵거리며 뛰어가다가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일들을 반복했다. 나중에는 내 방에 사람들이 숨어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수간호사 선생님이 아이가 아니라 종이 한 뭉치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는 그 종이 뭉치를 내 침대보 밑에 밀어넣었다. 병원 밖 도로는 혼돈 그 자체였으며 비명소리와 총성이 때때로 들렸고 노랫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커다란 외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만세 만세 소리였다.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 같았다. 만세! 여기 사람들이 병원 침대벌을 보관하던 곳에 인쇄기를 숨어두었는데 일본 경찰이 병원을 급습해 수색했어요. 결국 인쇄기를 발견하고 한국 직원들도 몇몇 체포했는데 끝까지 인쇄물을 못 찾았죠. 인쇄기는 찾았는데 인쇄물은 못 찾았다. 혹시 선생님이 제 침대 밑에 집어넣은 그 종이 뭉치를 말하는 거예요? 병실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잠에서 깼는데 알버트가 침대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은 내게 키스하고 어색하게 아이를 안다가
내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그는 갑자기 아이를 내려놓더니 급히 아직 빛이 남아있는 창가로 가 그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이건 독립선언서잖아. 그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장담컨대 그날 밤 신참 특파원 알버트는 자기 후계자 첫 아들이 태어난 것보다 독립선언서를 발견한 일에 더 흥분하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밤 알버트는 동생 빌에게 독립선언서 사본을 구두 뒤축에 숨기고 서울을 떠나 도쿄로 가게 했다. 선언서 발행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알버트가 쓴 기사와 함께 미국으로 전송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알버트는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이 발생하자 언더우드와 스코필트 등의 선교사들과 함께 제암리로 내려가 그 학살 현장을 취재하였고 일제의 만행이 담긴 사진들을 당시 총독이던 하세가와에게 내보이며 학살을 중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20년 알버트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는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전투에 승리한 권율 장군의 소유였다는 행촌동 1-18번지 터를 구입했다. 그 자리에 1923년 희망의 궁전 딜큐샤를 지었다. 메리 테일러 부인은 자서전에서 딜큐샤 건축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건축 초기에 은행나무 아래 있는 운물은 대대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운물이라며 딜큐샤 건축을 반대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앞으로 운물안은 계속 개방하겠다며 마을 사람들을 달래야 했고 부지가 경사진 바위로 이루어진 곳이라 발파로 땅을 고르고 주춧돌을 놓아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1923년 집이 준공되자 메리 테일러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썼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머릿돌에 우리 집 이름을 새겼다. 나는 인도에서 딜큐샤 궁전을 본 순간부터 우리 집에 딜큐샤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을 꿈꿔왔다. 희망의 궁전 딜큐샤. 커다란 화강암 주춧돌 위에 올라서면 한국이 화강암처럼 단단한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메리 테일러. 하지만 이 궁전에서의 삶은 끝까지 갈 수 없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 이후 일제는 당연히 미국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알버트는 출국을 거부한 대가로 6개월 동안 집 건너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러야 했으며 결국 1942년 5월 강제 추방당하고 말았다. 그는 1948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알버트는 내가 사랑하는 땅, 한국, 아버지의 묘소 옆에 나를 묻어달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와 아버지 저지의 무덤은 마포 양화진 묘국의 묘지에 있다. 메리 테일러 부인은 1982년 40년 더 살았네? 아니야, 48이니까 34년 59살에 돌아가셨구나. 93세를 일기로 영국에서 사명하면서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글을 남겼다.
어머니가 남긴 원고를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다시 베껴 쓰고 원고를 정리하여 1992년에 나온 책이 호박 구슬 목걸이 이다. 2006년 2월 6일 브루스 테일러는 그의 부인과 딸 제니퍼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1982년 9위 02 24년 만이네. 기적적으로 딜큐샤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서울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테일러 일가가 추방된 뒤 이 주택은 딜큐샤, 이게 딜큐샤야? 오랫동안 자유당 의원 조경규가 소유했다. 1963년 그는 부정축제자로 지목되어 재산을 몰수당했는데 이때 딜큐샤도 정부에 몰수되었다. 이후 방치 상태로 빈민들이 무단 점유 거주하는 집으로 전락하였는데 오히려 이 덕분에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되어 지금까지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할아버지에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은 이제 증손녀 제니퍼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4대에 걸친 한국과의 인연이 그냥 책 한 권으로만 남았다면 우리의 기억에서 쉽게 잊혀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딜큐샤가 아직 그 자리에 그의 본 모습 그대로 살아있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잊지 않게 된 것이다. 건물이 살아있다는 매력은 그 건물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곳을 찾을 때마다 들을 수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다. 그 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종로구는 2016년 2월 26일 딜큐샤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정부와 서울시의 공동 부담으로 딜큐샤를 원형으로 복원하고 문화재로도 지정하여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물 내 잔류하던 주민과의 법적 분쟁으로 연기되었는데 현재는 내부까지 복원된 상태로 개방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904년 독립문의 모습 120년 전에 와 93페이지 독립문 고가도로 및 성산로와 의주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성산로와 의주로도 있었네. 높이가 14m가 넘는 커다란 돌문이 서 있다. 바로 대한제국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 그 밖의 서구 열강과 동등한 자주 독립 국임을 국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독립문이다. 자주 독립 국임을 국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세운 독립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1896년 독립협회 발의로 3,825원을 모금해 1896년 11월 21일 정초식을 거행하고 이듬해 11월 20일 완공했다. 이듬해면 1897년? 딱 1년 걸렸네. 본래 독립문 자리에 있던 것은 영은문, 잉언문이었다. 부근에 있던 모화관과 무화관과 함께 한양에 당도한 중국 사신들을 맞이하기 위한 시설로 전번에 거기 갔다. 지금은 독립문 앞에 영은문을 떠받치고 있던 돌기둥 2개만이 우두커니 남아있는데 사적 33호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로 독립문은 사적 32호이다. 그런데 사대주의의 상징인 영은문과 모화관의 철거, 그리고 독립문의 건립을 주도한 세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대로 독립협회나 대한제국의 민중들만은 아니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도 은밀히 큰 역할을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독일 공사관에 근무했던 스위스 기사가 설계를 하고 실무는 한국인 기사 심의석이 맡았으며 노역은 주로 중국인 노무자가 맡아 완공하였다. 독립문 아치마도레는 조선 왕실의 문장인 이화문이 새겨져 있고, 조선 왕실의 문장 이화문? 뭐야? 그 위의 앞뒤 현판석에는 각기 한글과 한자로 독립문이라고 새겨져 있다. 글씨는 독립운동가 김가진 또는 매국노로 유명한 이완용이 썼다는 설이 있다. 일본의 개입은 일제강점기 들어서 증명되었다. 1928년 지금의 서울시청에 해당하는 경성부청이 독립문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다. 1936년에는 아예 고적, 즉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기에 이른다. 대한제국의 자주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독립문을 일제가 나서서 수리하고 보호한 것이다. 자기들이 놀기 좋아 남겨둔 경회루와 조선왕조의 정전이라 차마 부수지 못한 근정전을 제외하고 사실상 경복궁을 모두 파괴하고 경희궁은 아예 없애버렸으며 창경궁은 창경원이라는 동식물원으로 전락시켰던 전례에 비춰보면 의아할 수밖에 없는 조치이다. 그 단서는 앞서 1876년 조선과 일본이 맺은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와 맺은 시모노세키 시학관 조약 제1조에서도 청나라는 조선국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본이 영은문 철거와 독립문 건설을 부추긴 것이다. 강화도 조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까지 굳이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운운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 조선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종주국 지위를 청산하여 중국의 간섭 없이 조선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독립문의 독립은 완전한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 의지를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독립문 바로 옆에는 나라가 정식으로 망하기도 전에 외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져 외국인이 동포를 잡아 가둔 감옥이 생기고 만다. (95페이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1907년에 제3차 한일협약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아버렸다. 1907년 제3차 한일협약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아버렸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의 감옥은 통관부의 감독 아래 들어간다. 서대문 감옥은 일본인 시텐노 가즈마, 시텐노 가즈마, 여가 가슴가 마가 마고 시텐노 가즈마가 고안 설계하여 5만엔의 공사비로 1907년에 준공했다. 처음에는 옥사와 부속 건물로 면적이 480평, 수용 인원이 500여 명 규모로 경성 감옥으로부터 기결수를 이감했다. 1908년에는 경성 감옥으로 개칭하고 1912년에는 경성 감옥을 공덕동 현재의 서부지원 자리에 신축했기 때문에 영천의 감옥을 서대문 감옥으로 개칭하였다. 3.1혁명 때에는 검거자가 급증하면서 서대문 감옥에는 독립선언서의 첫 번째 서명자 손병희 등 30여 명이 미결수 3,000여 명과 함께 수감되었다. 만 15세 유학생 유관순의 수감도 이때의 일이다. 김구, 안창호, 한용운, 윤봉길, 여운형, 심은, 김광섭, 함석헌, 강우규, 송학선, 최연배, 이희승, 김교신, 이재명, 이재유, 안명근, 허헌, 양기탁, 홍명희, 조병옥, 이현상, 김동삼, 유림, 조봉암, 나혜석, 김상옥 등 1945년까지 김구, 안창호, 한용운, 윤봉길, 여운형, 심은, 김광섭, 함석헌, 강우규, 송학선, 최연배, 이희승, 김교신, 이재명, 이재우, 안명근, 허은, 양기탁, 홍명희, 조병옥, 이현상, 김동삼, 유림, 조봉암, 나혜석, 김상옥 등 1945년까지 이곳에 갇히고 옥사하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사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소가야 쓰지, 이소가야 쓰지, 이소지 가야. 여기에서는 가야로 발음하네. 가야. 구춘서시 거기서는 뭐였지? 뭐라? 가야. 이소지 가야 구 쓰지 쓰가 지고 지가 스 지구 지츠 이소가야 스에 지나 미야케 시카노스케 미야케 미가 산이고 야케가 자이 미야케 시카가 루노 스케가 루
山在路之주 니 약해 시카 노 스케 캐라 이렇게 많네. 와 같이 우리의 독립운동을 돕다가 감옥에 같이 들어간 일본인과 엘버트 테일러 등 외국인도 적지 않았으니 차라리 이곳에 갇히지 않았던 지사들을 찾는 편이 훨씬 빠를 것이다. 6당 최남선은 3.1혁명 때 수감되고 해방 후에는 잠시 동안이지만 반민족 행위로 반민 특위에 검거되어 다시 이곳에 수감되는 기이한 인연을 맺었다. 일제는 1923년에 감옥을 형무소로 개칭하고 18세 미만의 여성 수용자는 서대문 형무소로, 무기와 10년 이상의 남용 수용자는 경성 형무소와 대전 형무소로 수용하였다. 해방 후 1945년 10월 13일 미 군정은 경성 형무소를 서대문 형무소로 합쳤다. 1961년에는 서울교도소로, 1986년에는 서울구치소로 개칭되었다. 서울구치소는 1987년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했다. 한때 노태우 정권은 이곳을 민간에 팔아서 아파트를 지으려 했지만 광복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기념시설 건립이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법무부로부터 부지와 시설을 매입하여 1988년 12월부터 조성공사를 시작, 1992년 8월 15일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개원했다. 서대문 형무소의 전경. 하지만 많은 옥사와 담장이 허물어졌고 6개의 감시탑 중 2개만 살아남았다. 대신 용도를 잘 알 수 없는 기념시설이 들어섰다. 특히 1992년 7월 27일에 완공한 유관순 열사 지하 옥사 보호각은 한눈에 봐도 외색이 짙은 건물이어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1차 의병, 독립운동과 1970,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유적인 서대문 형무소는 군사 독재 정권 후예들이 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970, 80년대 민주화운동의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역사말살의 현장이 되었다가 2010년부터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다. 이후 김기덕 감독의 숨, 강우석 감독의 잊기, 이순익 감독의 박열, 드라마와 제왕 등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 장소로도의 역할도 해냈다. 만해 한영문이 3.1 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지은 시를 읽어보면서 독립 투사들이 치른 고생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雪夜설야 四山为玉雪如海 사산 위옥 설여해 옥 주위에 감옥 주위에 내리는 눈은 바다와 같고 진한如铁梦如灰 여기는 함으로 번역됐네. 함한 여철 몽 여회 이불 차기는 쇠붙이요 꿈 또한 재라 铁窗犹有震不得 철창 유유 진불득 철창도 매놓지 못하는가.
夜闻钟声